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AI는 어렵다라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 AI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AI는 첨단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AI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분 안에 AI를 시작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컴퓨터에 그 구글을 이제 활용하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구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구글 창에서 콜앱을 한번 입력하고 한번 서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COLAB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뭔가 등장하죠. 뭐 COLAB 콜앱도 있고요. 아니면 그 위에 Welcome to Collaboratory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은 소위 코래버레토리가 나타납니다. 이 코래버레토리는 원격지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I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것뿐 아니라 상당한 고급적인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가능한 환경을 꾸며놨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콜앱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그 화면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남자 이 사진이 나타날 텐데요. 쭉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한 세 페이지 정도,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지나면은 이 화면이 아마 뜰 겁니다. 코드가 이렇게 있죠. 이 코드가 뭔가 하면 바로 인공지능 언어인 이 파이썬 언어입니다. 이 파이썬 언어에 밑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 안에 AI를 해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port, 뭐 from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 YS의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 괄호 안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 초록색 그래프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00개의 랜덤한 임의의 포인트 위치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값을 100에서 0을 하나 주면 됩니다. 1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코드가 수정 완료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은 삼각형 이렇게 표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예, 아마 밑에는 그래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는 100개가 아니라 10개의 포인트, 물론 임의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나타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프 정도인데 이게 무슨 AI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 위에 있는 그 numpy라든지 또는 matplotlib라는 것은 이 인공지능을 할 때 뭐 이 간단한 것부터 해서 고급 딥러닝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쓰는 그런 이 라이브러리고 또 여기 나타난 내용들도 그와 관련되어진 항상 활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AI를 할 수가 있다. 결론은 뭡니까? AI는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신문에 중학생이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서 좋은 어떤 그 인식률을 나타냈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AI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의 주제인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 제조업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죠. 특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가지고
4차 산업, 그 이야기도 이 독일에서 나왔죠. 예, 이 독일, 또 미국, 유럽 등이 AI 융합으로 통해서 경영의 진흥화, 또 제품의 개인화, 또 생산성, 또 품질 극대화, 자,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이 AI를 도입을 하는 데는 그렇게 그 성공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뭐 ERP 계열, 그 경영 정보 시스템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화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AI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데이터 수집 또 이런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로봇 등을 통해서 스마트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AI가 무엇인지 오늘 강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어디서 하나 구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능형 공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AI, 소위 이제 딥러닝, 이 기술로서의 AI가 적용되어졌나 안 적용이 되어졌냐 그거 차원을 떠나서 기획 설계부터 제조 공정, 또 생산 단계,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지능화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스마트 공장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광의로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런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실 판단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자동화 관련된 부분, 또 이 생산 기술 부분, 또 ICT 기술을 통합하는 부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생산성의 극대화, 그 다음에 유연한 어떤 생산성을 도출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의 극대화, 주로 이제 ERP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어져서 어떤 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고 또 소위 생산성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서 이미 스마트 팩토리 자체에 인공지능의 개념이 들어있다, 또 지능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의 구체적 목표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기존의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서, 물론 그것이 딥러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 지능형, 인텔리전트 공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추후 데이터의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 스스로 판단하고 지능형 설비 및 시스템 전 과정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고도화하는 단계까지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IoT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오브 싱 있고 앞에다가 더욱이 인더스트리를 붙여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싱이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딥러닝과 이제 통합을 해서 현재 상태, 현재 어떤 공정을 개선하고 또 미래의 상태까지 예측하고 또 진단하고 또 사전에 소위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있죠. 예. 위치 센서부터 해서 각종 화학 센서, 또 건접 센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 센서들이 활용이 되어져야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다가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딥러닝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4차 산업의 특징과 같이 모든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되어져서 의미 있는 어떤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자, 딥러닝의 적용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뭐 학습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디서 구했었는데 어떤 영상을 일단 구하고요, 이것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 후에 그것을 실행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딥러닝의 적용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슬라이드 하나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 M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딥러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딥러닝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특히 우리가 산업계에 적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지도학습 중에서도 저희 분류가 상당수이고 그 다음에 회귀가 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맥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건데요.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것을 잘 하나의 어떤 딥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시간이, 노력이 또 소모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으로 통해서 어떤 이 딥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든 상태를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모델은 딥러닝에서 이미 개발되어진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델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더 좋은 어떤 성능을 가지면 더욱 좋겠죠. 자,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산업계에서는 뭐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그런 모델들을 가져와서 우리에 맞도록 적절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가져오는 것이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또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델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학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데이터셋이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일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영상 데이터를 쓸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우리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단축시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컴퓨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PU 등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GPU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학습에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뭐 GPU의 어떤 그런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뭐 수백 배, 수천 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빨간 줄이 보이는 것이 학습의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딥러닝의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저 안에 들어있는 모델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들, 우리가 이제 웨이트 값이라고 말하는데 수만 개, 또 수백만 개, 또 때로는 뭐 수천, 뭐 억 개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숫자들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파라미터라고 말하는데 그 파라미터를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그 트레이닝이 완료되어지면 파라미터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학습이 완료된 결과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모델에다가 파라미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같으면, 필기체 숫자 같으면 아무 필기체 숫자, 내가 쓴 필기체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4로 저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예측,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프리딕팅 과정은 별도로 아주 고급 GPU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학습을 위해서는 고급 시스템이 필요해요. 고성능 시스템이 필요한데 학습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파라미터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바일 상에서도 얼마든지 모바일 폰이나 심지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딥러닝의 적용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 자, 이것은 이 앨런 튜링부터 해서 또 이 룸멜 하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 제프리 힌턴, 이 최신 딥러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알파고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발전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지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1400만 개의 영상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레이블링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또 강아지도 그 종류별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카테고리를 2만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페이 리라는 교수가 전 세계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컴피티션, 소위 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미지넷 이 컴피티션이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해서 쭉 해서 결과적으로 에러가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2015년에는 1등한 그룹에 의해서 사람의 분류 능력보다 능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딥러닝에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발전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입니다. CNN이라고 이 딥러닝에서 핵심적인 그런 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네 사람은 이 딥러닝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이 제프리 힌턴입니다.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은 사실은 그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는 회사인데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발을 해서 그냥 공짜로 남들한테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샘 엘트만이라는 이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CEO가 하는 이야기가 10년 안에 그 미국인에게 모두 120만 원의 급여가 지급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은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까지 몰고 오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적용 분야를 한번 보게 되면요. 특히 비전 쪽에서 로케이션, 위치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 또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읽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 자료에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조업에서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교란 검사, 패턴 매칭과 같은 기존의 기술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는 개체 감지, 인스턴스 분할, 보다 이제 이 소위 발전된 형태죠. 비전의 발전된 형태인데, 이미지 분류 등 기능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정. 품질 관련해서 타격이 크죠. 보통 20%에서 40%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표면 검사, 엔진 블록 검사, 표면 결함 검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좌편 하단에 보면은 이 표면 결함을 이렇게 검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조립 또는 이제 포장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하나 빠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추적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및 그 바코드 읽기. 자, 우리가 요즘 이 텍스트 읽기는 굉장히 쉬운 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이 텍스트는 거의 다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텍스트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 액큐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제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왜곡이 좀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인식을 해낼 수 있어서 텍스트 및 바코드 이런 쪽에 이를 이용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고 관리. 현재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자, 중간에 있는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것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더 용이하게 또 정확하게 인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재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측, 유지, 보수. 딥러닝 모델을 훈련해서 잠재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예방 조치. 이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장비 감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작업자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런 뭐 옷이라든지 장비 또는 그 헬멧 같은 것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에 이 제조업 분야에 딥러닝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서 이 결함 인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딥러닝이 이 제조업에 활용되어질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0%에서 75%까지 머신 비전입니다. 인간의 시각, 기계적 시각, 로봇 시각 또는 그 컴퓨터 시각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딥러닝을 응용한 분야에 거의 75%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표면 결함 인식, 이게 이제 표면에 있는 결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에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캡처하다 보면 물론 뭐 이 라인 스캔 카메라 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블러된 이동으로 통해서 모션 블러드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도 동일하게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딥러닝에서는 가능합니다. 조금 이동했을 때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에는 굉장히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그 흠의 종류, 결함의 종류를 분류를 해내고 위치도 찾는 기술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랩에서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이제 2D에서 이제 3D로 이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이 소위 그 개별적으로 물체 하나하나씩 분류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발전을 통해서 자, 왼쪽에 보시면은 원래 영상인데요. 자, 여기에 그 뎁스 데이터, 우리 RGBD 카메라를 가지고 뎁스 데이터를, 자, 깊이 데이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와 같이 이렇게 영역을 분류해냅니다. 자, 이것을 통합해내면은 그 전방에 나타나는 어떤 영상에 대해서 시계면 시계 또는 이런 그런 뭐 이런 책이면 책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왔고요. 이 외에도 그 2D에서 바로 3D로 이 뎁스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이 그 제조업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 3차원 센서가 있습니다. 앞에 또 뭐 이 RGBD도 3차원 센서이긴 합니다만은 이 픽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오른쪽 그 중간 위에 보면은 이 초록색 센서가 있습니다. 초록색 카메라인데요. 저 카메라를 가지고 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품들을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의 어떤 자세라든지 깊이 순서 등을 분류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인식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팔렛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정지된 위치, 고정된 위치에 정지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잡는 것이 가능했죠. 그 픽앤플레이스를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자세가 엉망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순서대로 제일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래타이징의 어떤 그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딥러닝 기반으로 신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모터입니다. 그 모터에다가 이 센서를 붙여요. IoT 센서를 붙여가지고, 3개 정도 붙입니다. 붙이고 그 시그널을 갖다가 받습니다. 저장을 시킵니다. 이건 물론 그 2차원, 아니 1차원 시그널이죠.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자, 이 시그널을 학습을 시켜요. 자, 그러면서 그걸 잘 분류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모터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게 고장날 것이다, 이러한 예측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것은 뭐 이 2D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인데요. 타임 시리즈도 이렇게 2D로 만들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D도 있습니다. 1D CNN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어링의 어떤 그 상태를 노멀한 상태부터 해서 안쪽에 있는 그 부분이 고장났을 경우에 생기는 신호, 그 다음에 이 볼이 켜져서 생기는 신호, 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그 모터의 이 베어링의 상태를 분류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그 2D, 3D, 1D 시그널을 이용한 적용 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딥러닝의 발전으로 기존의 머신 비즈니스에서 할 수 없었던 인식 진단 기능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딥러닝의 적용 분야는 주로 머신 비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가 머신 비전이 현장에서 수요도 많고 또 적용도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 모터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시계열 진단, 1D 시그널을 이용한 진단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분야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딥러닝을 적용할 때에 우선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시각, 작업자의 시각을 대신할 수 있는 이 머신 비전 쪽에 어떻게 딥러닝을 적용할까, 이것이 아마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그 관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의 분류 중에서 보면은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또 강화학습 이렇게 있는데요. 지도학습 중에서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회귀, 리그레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조업에 활용되어지는 것은 역시 이 2가지다. 분류와 회귀 분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 2D 데이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데이터, 3D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진동 등을 인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1D 데이터도 상당히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응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서 스마트 공정 또는 스마트 팩토리의 혁신, 다시 말해서 레벨업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이 딥러닝의 또 인공지능의 어떤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